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의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문제가 아까 제가 몇 번까지 풀었죠? 문제가 8번까지 풀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9번하고 10번을 한번 묶어보세요. 9번하고 10번. 그래서 이 저자분이 책은 잘 쓰셨는데 원래는 이게 주택시장이 시장 파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리 나가겠지만은 교재 24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45를 가시면은 245페이지로 가시면은 245에 주택의 여가가정과 불량주택의 문제라는 게 있나요? 여기가 이제 주택시장 파트거든요. 그죠? 여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주택시장의 여가가정이요. 주택시장의 여가가정. 주택시장의 여가가정. 자, 우리가 주택이 이제 새 주택이 있어요. 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신규주택이에요. 근데 주택을 항상 가만히 있어요. 노후화도 돼요. 노후화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금이 많이 가거나 이렇게 이제 노후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재건축해서 새 건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순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순환을. 순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이 고가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일정 수준으로 봐서 이제 이상에 대한 거를 이제 고가주택, 저가주택은 금이 많이 갔어요. 금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하위 계층. 그럼 이렇게 이제 고가주택을 하게 되면은 계량 비용이 안 들어가요? 수선하게 되면 들어가요.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수선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주택에 있는 갑돌이가 얘한테 이걸 넘기는 거예요. 이걸 따라서 하향여가. 하향여가라고 하거든요. 하향여가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건축한다는 얘기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담금보다는 가치 상승이 크게 되면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위 계층이 아예 또 상위 계층으로 바뀌는 것을 따라서 상향여가. 그러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필터링이 여가고요. 올라가는 게 업이고 내려가는 게 우리가 다운이거든요. 그러면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은 무슨 여가? 하향여가.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서 수선되면은 상향여가.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향이 됐다는 것은 저가택 수요가 증가돼서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펜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오신 분도 있어서 거기 여가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중간에. 그죠? 소득이, 주택의 소득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주택의 여가라면 이제 하향여가를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하향여가라는 건 어떻게 돼요? 하향여가는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상위 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을 하위 계층으로 사용하겠죠? 그럼 상향은 어떻게 되면 반대죠? 하위 계층이 사용하는 저급주택이 수선되죠? 상위 계층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여가다? 상향. 그럼 소득이 늘어난다면 이제 저가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고가주택을 찾겠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다음에 주택의 하향 여가는 뭐냐면 아까 어때요? 신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내려간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오시면 되는데 넘겨볼게요. 근데 다행히 그 박스가 7회 때 뜨고 지금 한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지금 안 나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5, 6월, 4월, 5월 달에 이제 5, 6월 달에 이제 빼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아예 안 나온 부분은 지금 잡지 마세요. 잡지 마시고 제가 5, 6월 달에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가 나오느냐? 자, 일단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하향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쳐보시고 주거분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주거분리. 자, 주거분리라는 건 뭐냐면 주거가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계지역에 의해서 우리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직주 분리는 틀리죠. 직장과 주거지, 상업지와 주거지가 분리된 거가 아니라 소득 계층에 따라 나눠진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게 도시 전체만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근래 같은 좀 인접한 곳에 좀 어떻게 됩니까? 좀 어디 지역 가시면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좀 헌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나눠지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이 된다. 자, 이제 재밌는 걸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자, 원래 여기가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건물을 어떻습니까? 개량하는데 개량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건축의 분담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개량 비용이 만약에 한 2억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는 주택가치 상승분을 봤더니 1억밖에 안 올라간다. 그럼 개량을 하시겠어요? 개량을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얘네들은 떠나고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것을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걸 따라서 침입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침입. 그럼 나중에 얘네들 들어와서 아예 저소득층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상위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바뀌었어요? 하위 계층으로 바뀌었으니까 하향 영화가 되겠죠. 무슨 영화가 된다? 하향 영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환경이 또 안 좋아져요. 그죠? 그럼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니까 부의 열복가가 발생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고소득층 주거죠. 갑니다. 원래 저소득층이 있었어요. 그럼 개량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럼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개량 비용이 만약에 1억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의 상승분이 만약에 3억이 올라간다. 그럼 개량을 안 하겠어요? 개량을 하겠어요? 하죠. 근데 이건 여기다 딱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투자를 하다 보면 재건축 하시잖아요. 그죠? 저거 이제 또 재건축도 투자했지만 분단위 리모델링도 투자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제가 정자동에 투자한 게 꼭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분양을 했어요. 포스코에서. 그 분양가가 안 나와요? 분양가가 나와요. 나온다는 건 그 신축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 그럼 개량 안 하겠어요? 개량 하겠어요? 그 조합을 만들고 이제 개량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보통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저소득층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없어요? 없으니까 분담금의 부담이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떠나고 정껏 좀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가요? 만약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고소득층으로 바뀌는 것은 이건 상향여가가 되겠죠. 무슨 여가가 된다? 그럼 여기가 환경이 안 좋아지겠어요? 환경이 좀 좋아지겠어요? 좋아지니까 공허이 생겨서 긍정적인 정의복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향여가. 그래서 상향여가가 생기면서 우리가 정의회복과가 발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할증과 할인이라는 건데, 자, 좀 재밌게 이제 우리 인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딱 쳐다봤더니 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대답도 이상한 대답을 해요. 그럼 들러붙으면 그냥입니까? 내 점수 깎입니까? 깎이죠. 그럼 내가 할인된다 그래요. 할인. 고소득층이. 근데 옆에 왔더니 고소득층, 대답도 잘하고 시험 점수도 다 많이 나와요. 그럼 옆에 있는 게 낫죠. 옆에 딱 붙으면은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 붙는다고 하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할증 거래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저소득층들은 고소득층 가까이 있기 원하는 거 할증 거래를 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침입이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자, 들어있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다른 계층이거든요. 그죠?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간다면 무슨 여가가 된다는 거죠? 하향 여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습니까? 왜 저소득층 바뀌니까. 그죠? 그럼 고소득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으면 무슨 여가가 된다? 상향 여가가 된다는 거죠. 손 들어보세요. 자, 저소득층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요? 떨어져서 하향 여가가 되는 거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예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가볼게요. 자, 지금 거기 보시면 주거분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246페이지 맨 밑에 찾으셨어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하고, 맨 밑에 도시 전체에만 발생합니까? 인접한 근린지역에서 발생합니까? 근린지역에도 발생하죠? 그럼 오른쪽 여가적용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주택 수선 후에 가치 상승, 즉 정외복가가 투입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 주택을 수리하고 하죠. 근데 저금은 어떻죠? 수선을 하더라도 주택가치 상승 및 수자 비용을 하해야 한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있죠. 그래서 고주택 지역은 계속 고금을 남고 저금은 남아서 이 주거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3번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인접한 경우 고소득층과 인접한 애들은 어떻게 돼요? 할증되죠. 그런가요? 근데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은 어떻게 돼요? 할인되겠죠. 요게 나왔었어요. 밖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자, 얘가 이제 저가주택 사서 금이 간 주택을 이제 불량주택이라고 합니다. 불량주택. 그 불량주택이 돼버렸다는 것은, 자, 당연히 주택에 대한 문제가 생겼죠. 불량주택 문제. 그럼 이것을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은 제가 소득이 낮아서 그렇거든요. 그죠? 그래서 절대 시장의 실패는 합니다. 시장의 실패라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배분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 자원 배분의 가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효율적 자원 배분의 가정이다. 자, 그럼 찾아보자. 그 원인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득 때문에 그렇다? 저소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죠? 그럼 대책은 철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철거를 하지 않고 실질 소득을 좀 높여서 우리가 좀 금 들간대로 움직이게 해야겠죠. 그죠? 가볼게요. 밑에 불량주택 문제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봐. 도심지 주변의 불량주택, 과거의 고가주택이 현재의 저가주택 하향으로 됐다. 그럼 사적시장의 불량주택 같은 저가주택에 조성되는 것은, 자, 밑줄 쳐보세요. 저소득의 산물인 소득 문제로서 시장 실패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시장 실패 때문에 그래요? 소득이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한테 효율적인 자원이 할당이 된 거죠. 그러면 2번,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면 그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3번 별표. 소득 문제를 본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해결책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9번하고 10번을 풀어보세요. 자, 9번. 우리가 주택의 하향 여가는 저소득층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죠. 그럼 저소득층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됐을 때 나타난다는 거. 그런가요? 자, 제가 아까 누가 들어가느냐를 자세히 보시라고 했죠. 자, 지금 고소득층이 들어가요? 저소득층이 들어가요? 그럼 상향 여가예요? 하향 여가요? 하향 여가죠. 그렇죠? 고에 저가 들어가면 하향 여가로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점차 저로 바뀌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의료 수준으로.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11번과 12번에 보시면은 묶어보세요. 따보세요. 차의 지대설, 절대 지대설, 이런 지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보는데, 교재로는 20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04. 자, 204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지가와 지대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은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건 할인율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5, 6월 달에 해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가라는 것은 따라서 토지의 가격. 그 토지의 가격이 지금 3억짜리 샀어요, 갑돌이가. 그럼 땅도 빌려줘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럼 토지의 임대료가 지대예요. 토지의 대가입니다. 그죠? 임대료를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갈게요. 그러면 지대 갈게요. 지대는 따라서 일정 기간. 지금 100만 원을 지대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많이 받습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유량이라는 개념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토지 사용에 대한 가격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득으로 기속되는 임대료는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 그래서 지대는 유량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지대 수입은 유량이고,
지가는 따라서 토지의 가격. 지금 3억이라는 자체는 어떻죠? 현재 시점에 3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정 시점을 명시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대한 그 자산으로서 토지 자체의 매각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 토지를 화폐로 교환하는 대가가 절약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찾았죠?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신고전환파와 우리가 고전환파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밑에 농경지 지대 이론을 이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농경사회에서는 비옥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땅의 질, 그죠? 그게 높아야지만 지대가 높다라는 니카도 이론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자, 우리가 제목은 농경지의 지대 이론이에요. 농경지의 지대 이론. 그 밑에 가시면 이 저자분이 농경지의 지대 이론이라고 3번에 크게 해놓으셨죠. 자, 그럼 우리 농사를 져요. 지대 이론. 그러면서 밑에 위에 박스가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어떤 화파가 먼저 나가겠어요? 고전이 먼저죠, 그죠? 고전. 고전화파가 먼저 나오고, 신고전화파가 나중에 나와요. 신고전화파가. 그러면서 우리가 고전화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얘는 인문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고전화파는 과학의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산업혁명 전에 농지가 택지로 개량한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해주면서 자연적 특성은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 없어서 지구의 땅이 안 늘어나죠. 이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람 인자에다 입구자를 쓰니까 처먹는 인구가 늘어나요. 그럼 곡물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곡물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누구나도 곡물을 막 재배하려고 하니까 곡물에 대한 임대 재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곡물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냥요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맞죠? 그럼 곡물 가격이 높으니까 그냥 앉아서 다른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 차익을 지대로 지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벌은 이 지대를 따라서 잉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불로소득, 그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먹는 잉여로 봤어요. 불로소득. 근데 신고전화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연 인문적 특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용도가 다양하고 농지가 택지로 개량이 됩니다.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개량이 되면 개량 비용이 안 들어가요? 개량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택지 취득 비용이 비싸지죠. 그럼 건설사가 그냥입니까? 분양가를 올립니까? 올려요. 그럼 지대가 높아서 거꾸로 됐어요. 얘는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거든요. 그죠? 그럼 곡물 가격 안에 이 토지는 따라서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잉여가 아니라는 거죠.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잉여로 보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의 비용으로 봤어요. 그죠? 얘는 잉여로 봤다, 비용으로 봤다. 그래서 얘네들은 토지 자체를 강조했기 때문에 토지와 자본을 확실히 구분을 했어요. 구별을 해서 토지를 특별 대우를 했지만 얘네들은 토지는 생산 요소다. 어떻게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냐? 없다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드시니까 좀 편법을 쓰겠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따라서 고전 잉어, 오래된 잉어를 정부가 잡아먹지 못하게 해요. 그죠? 잡아먹으면 신고하면 누구한테 비용이 나가거든요. 따라서 고전 잉어. 잡아먹으면 그냥입니까? 누가 신고합니까? 신고하면 비용을 내죠. 따라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그럼 고전화파는 뭐로서 딱 띄워 올리셔야 돼요. 잉여. 신고전화파는 비용으로 딱 띄워 올리시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지금 고전화파, 신고전화파 있어요? 그럼 따라서 고전 잉어. 그럼 고전화파는 그냥입니까? 맨 밑에 가시면 지대를 잉여로 봤습니까? 불로소득으로 간주했죠. 보고 계세요? 근데 따라서 신고 비용. 그럼 신고전화파는 지대의 성격으로 가보세요. 성격으로 가시면은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맨 끝에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고전화파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생산 요소를 토지와 노동 자본을 3분으로 구분해서 토지를 구분했지만 우리가 신고전화파는 어때요? 토지를 구분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가시면은 농경지 지대론에 리카도라는 학자 있나요? 다음에 차익 지대설. 그러면 비옥도에 따라 차익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했었는데
얘가 차액 지수를 비옥도를 강조해요. 누가? 리카르도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차액 지대설이라는 건 뭐냐면 비옥도의 차예요. 차액 지대설. 자, 거기 보시면 차액 지대설이라고 돼 있죠, 그죠? 리카르도가 얘기했는데, 자, 갑니다. 비옥도의 차예요. 비옥도. 그 비옥도가 토지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면 그만큼 차익만큼 더 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리카르도가 얘기합니다. 리카르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갑돌이가 지주라면 빌려줘요. A, B, C한테. 그럼 빌려줘서 그럼 땅의 지대가 똑같겠어요? 지대가 다 다르겠어요? 다르다는 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를 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지를 상급지라고 하고 얘를 중급지, 그 다음에 얘가 하급지죠. 자, 우리가 우등지가 좋고 열등지가 안 좋죠. 자, 그러면은 이 지대는 그러니까 아까 토지의 임대료였습니까? 그 매출액에다가 비용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매상고라는 고물에 대한 가격을 팔게 되면은 매출액이 나와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생산비를 뺀 게 지대였거든요. 그럼 생산비가 100원이라고 볼게요. 원은 뺄게요. 그럼 이게 일정하다면 100원, 100원이 똑같다면 지대는 비옥도에 따라 차익이 안 생길까요? 차익이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는 500원 벌고 얘는 400원 벌고 얘는 100원 번다면 자, 이 차이가 이제 400원이고 얘가 300원이고 얘는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 비옥도가 낮은 것을 최열등지를 한계지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예요. 그죠? 그러면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그러면 차익이 안 생깁니까? 차익이 생깁니까? 생기죠. 그래서 요 차익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비옥도의 차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따라서 비옥도, 리카르도, 도 들어갔죠. 그럼 비옥도 나오면 리카르도 찍으세요. 그죠? 그냥입니까? 비옥도의 차익입니까? 차익이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땅이 이제 희소성이 강하다 보니까 부증성이 희소성이 강하고, 자, 우리가 한계지라는 거에는 어때요? 아까 얘는 지대가 낮은 한계지에는 지대가 제로였죠. 그럼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계지가 생긴 지대가 제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체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 얘는 무슨 합하죠? 고전합하죠. 그래서 곡물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대가 곡물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죠? 비옥도가 다르니까. 근데 아까 신고전합한 아까 뭐였어요? 지대가 곡물가격이었죠. 그죠? 이렇게 할게요. 자, 205페이지 가시면 밑에 차익에서 리카도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밑에 아예 니은 지대 발생 조건으로 가버릴게요. 자, 따라서 비옥한 토지.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리카도.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그럼 토지 비옥도의 위치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수학 차이의 법칙이고,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은, 자, 평가로 가시면은, 당연히, 평가에서는 비에다 배표. 우등지와 열등지의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 소유자가 요구가 있으면 최열등지라도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했다, 설명하지 못했다. 못했죠. 지금 보고 계셔요?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맨 밑에 가시면 따라서 마르크스 절대지설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얘는 뭐냐면 예부터부터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토지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 사유재산으로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따라해보세요. 절대지대설. 그럼 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이다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사유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다? 마르크스. 자, 그럼 마르크스가 자, 그러면 한계지에도 지대를 발생할 수 있다고 요구한 거죠. 그럼 얘는 신고전합하니까 지대가 곡물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차익이에요? 절대예요? 절대죠. 그럼 절대는 비옥도의 차이입니까? 비옥도의 차이가 아닙니까? 아니고 강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의에 보시면은 세 번째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요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요구, 토지 소유자. 그럼 이런 거. 그럼 평가에 보시면 차액지대론에 설명하지 못하는 체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한 걸 설명하지 못했다. 설명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11번하고 1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아까 일로 와보세요. 아까 이 고전화파의 리카도가 차익지대설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얘는 지대를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를 받습니까? 잉여를 받습니까? 잉여를 받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자, 절대지설은 토지 소유자가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요구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강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가셨습니까? 이 두 가지 이론이 가장 잘 떠요. 잘 뜨고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20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06페이지 가시면은 206 가셨나요? 그럼 우리가 20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가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입지교차 지대설 튜넨이 있나요? 얘도 고전화파라고 적으세요. 무슨 화파다? 고전화파. 그래서 이제 리카도 이론을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와서 비옥도에다가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튜넨이라는 학자가 리카도의 이론에다가 비옥도에다가 위치 수송비를 강조해요. 수송비. 그래서 우리가 입지 교차 지대설이다. 교차 지대설이다. 라고도 하고 위치 지대설이라고 해요. 위치 지대설. 수송비가 중요하거든요. 농업입지론을 전개를 합니다.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요. 그럼 우리가 안쪽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제가 집약적 이용한다 그랬죠. 나갈수록 조방적 이용하고요. 그럼 안쪽은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당연히 높아요. 높고 나갈수록 지대가 낮고요.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마차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일장이 열게 되면은 모든 농산물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갈수록 수송비가 비례해서 증가를 해버려요. 그럼 나갈수록 수송비가 낮아진다, 수송비가 높아진다. 높고 안쪽으로서 수송비가 절약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안쪽이 지대가 높겠죠? 맞나요? 그럼 리카도는 비옥도지만 최근에 현대에서는 비옥도가 중요해요. 이 접근성이 중요해요. 그걸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튜넨이라는 학자가 농업 입지론을 연계하면서 도시 지대에 영향을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대라는 것은 얘는 이렇게 얘기하죠. 매상고에다가 매출액에다가 생산비까지만 뺀 거는 우리가 리카도였다면 여기다가 수송비를 강조해요. 수송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얘가 80원인데 얘가 만약에 80원으로 바뀌면 얘가 10원으로 바뀌면 자, 이 지대와 수송비는 따라서 반비례. 이게 스타트입니다. 그럼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 우리가 지대 곡선을 그린다면 자, 이게 지대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지에서부터 외곽을 하면 자, 중심지부터 외곽을 하면 자, 가볼게요. 자, 안쪽은 그냥입니까? 지대가 높습니까?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곡선도 가격과 퀀티티 양이 우하향이었거든요. 반비례니까. 그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지대곡선을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지대곡선이라고 하는데 한계는 한계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가다마다 지대는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약적인 농업은 더 안쪽에 있죠.
그러면 이게 또 가파라요, 기울기가. 근데 조방 쪽은 그냥입니까? 더 외곽에 있습니까? 완만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띠를 형성하면서 지대가 안쪽은 집약, 조방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럼 부가가치가 좀 큰 걸 팔겠죠. 꽃이라든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지대가 낮죠. 그러면 뭐 벼, 보리 이거 같은 건 좀 낮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왜냐하면 안쪽은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좀 생산성이 많이 있는 걸 재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갑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보세요. 얘는 따라보세요. 수송비.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입니까? 그럼 지대곡선이 우상향, 우하향. 집약이 가파르고 조방이 완만하죠? 그럼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 다 다른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할게요. 지금 중간에 입지교차 지대서를 보고 계셔요? 독일의 농경제학자인 튜넨이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요. 저도 학자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농사를 져요.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밑에 가시면 지대는 매상고에다 생산비 마이너스 수송비라고 돼 있죠.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가 거리마다 비례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제 단위당 수송비와 생산비는 일정하고 가정한다면 곡물가격은 한 개지의 생산비와 수송비에서 결정이 되는데 평가하다 별표. 자, 리카도는 그대로 토지 비옥도에 주로 구했으나 튜넨은 기냐입니까? 시장거리 거리에 따른 수송비를 강조했습니까?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화 된다는 거죠. 위치 중요를 강조한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이게 16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조금 힘드시지만 166페이지로 가시면은 166페이지에 농업입지론이 또 나오거든요. 166페이지에 밑에 따보세요. 농업입지론. 튜넨이는 또 나오죠. 대답 좀 해주세요. 저게 이제 띠를 형성하면서 원을 그린다는 겁니다. 안쪽은 집약, 바깥으로는 조방. 좌측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내용에다 별표. 자, 갑니다. 튜넨은 지대가 매상고에서 생산비, 수송비를 뺐어요. 그럼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수송비 조락이 지대고요. 2번, 작물 및 경제활동에 따라서 한계지대 곡선은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럼 한계지대 곡선이란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거리가 멀수록 지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시해서 집약도는 거리가 멀수록 감소하고 시장으로부터 거리별로 동질의 농업활동을 형성하면서 별표.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집약적이죠. 토지가 땅값이 비싸니까 생산성이 높은 걸 또 재배해야겠죠. 그죠? 이런 거. 그럼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한 입지주체가 가장 가까이 입지하죠? 중심지에. 이해하셨어요? 그럼 농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 형태 변화는 지대를 변화시키겠죠? 그래서 위에 가시면은 안쪽이 집약적이면 바깥으로 나갈수록 조방 쪽 농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지대 곡선이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집약이 가파르고 조방이 완만하죠. 여기까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넘겨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도.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1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11페이지에 재밌는 거 갑니다. 211페이지 가시면 입찰제설이라는 게 있나요? 211. 찾았습니까? 별표. 입찰. 자, 얘는 이제 건강한 소가 알론소거든요. 그래서 입찰 지대설을 얘기하는데 알론소가 얘기하는데 이 입찰 지대설이 튜네인을 따온 거예요. 그죠? 그럼 자, 할게요. 여러분들 경매 아시죠? 그럼 낙찰받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 금액을 적은 놈이 낙찰받는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 봐봐요. 안쪽은 그냥요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요. 근데 땅값은 어떻게 돼요? 높죠. 그럼 그냥요 임대료를 지불 많이 해야 돼요. 또 그러면 낙찰된다는 거죠. 입찰이 되니까 니네들이 거기서 입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안쪽은 그냥입니까? 상업지입니까? 왜요? 생산성이 높으니까 또 땅값이 높죠. 여러분 농사 짓는 데가 땅값이 높겠어요? 명동이 땅값이 높겠어요? 상업활동이 좋으니까. 그럼 임대로 돼요. 비싸겠죠. 그럼 너 그 지불해. 너 들어가. 자, 따라서 입찰. 입찰해서 가장 높은 지대를 안쪽으로 입지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그럼 서로 경쟁을 안 하겠어요? 경쟁을 하겠어요? 하죠. 이 두 가지 농업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 산업들이 경쟁을 해버려요. 지대가 있으면은 도심에서 외곽이라면 경쟁이 심하죠. 이렇게 A 산업이 있고 B 산업이 있고 C 산업이 띠를 형성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놈이 입자라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입자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상업지가 되는 거죠. 무슨 지가 되는 것이다? 상업지. 그 다음에 저거 두 번째 갈게요. 그럼 얘는 주거지가 되는 거고, 저 갈게요. 그럼 얘는 공업지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 최대 지불 능력이 있는 그걸 연결한 것, 곡선은 이 2차지대 곡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했습니다. 낙찰받기 위해서는 가장 최소 금액, 최대 금액. 이게 이 시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 의사가 최소해야 된다, 최대된다. 최대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상 이유는 다 먹죠. 근데 이건 초과이윤이 제로예요. 난 초과이윤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초과이윤이 제로다. 초과이윤이 0인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걸 연결시키니까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제가 내 배가 좀 나왔어요. 제 배가 원점을 향해서 그냥입니까? 볼록합니까? 볼록하죠. 그래서 우하향한다는 거죠.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하는 곡선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대가 나와야 돼요. 순효과가 최대가 나오는 곳이다. 기울기가 있는데 기울기는 좀 제가 보면서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알론소에 대한 입차지대 곡선 보고 계셔요? 산업별로 생산요소의 대체성은 좌측에 제가 했을 테니까 위치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지불할 수 있는 지대는 입지주체별로 각기 다르다. 그럼 입지주체가 펜 들어보세요.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높은 지대를 입차지라고 하죠. 그런가요? 그럼 산업의 입차지대를 연결한 곡선을 입차지대 곡선이라고 하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특징 별표. 그럼 입차지대란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금액, 최대 금액. 그냥입니까? 초과이윤이 제로입니까?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초과이윤이 제로라는 것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윤은 있는데 더 먹는 이윤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정상 이윤은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아직 보지 마시고 아까 입차지대 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원점을 향해서 볼록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의 기울기가 대단히 골 때리는 건데 들어보세요. 자, 이건 이제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학문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암기 기법이 입차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자, 따라보세요. 교사. 교는 뭐냐면 한계 교통비를 얘기해요. 교통비나 운송비나 수송비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운송비로 나왔었거든요. 그죠? 교통비고 이건 따라보세요. 토지 사용량. 토지 사용량도 맞고 토지 이용량도 맞거든요. 따라서 교사. 그럼 교통비가 올라가고 사용량이 내려가야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할게요. 지금 거기 보고 계셔요? 따라서 교사. 수송비가 교통비죠? 그래서 우리가 입차지대 곡선의 높이와 기울기는 단위당 토지의 생산성과 그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단위당 한개 운송비를 토지 이용자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거죠. 이걸 바꿔냈거든요. 한 번만 더 따라해보세요. 교사. 교가 뭐죠? 교통비죠. 운송비고 사가 토지 사용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좌측에 자, 따라보세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 그 지대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막 얘기하고 이제 좀 쉬었다 가는데 자, 지금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자체가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 요소거든요. 그죠? 대체성이 있다는 것은 자, 우리가 토지는 한정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요. 생산 요소거든요. 그럼 우리가 토지에 대한 집약도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자본에 대한 비율 이렇게 보거든요. 노동은 일정하다 이렇게 봤을 때 자, 갑니다.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지대곡선이 아까 원점을 향해서 우상향했어요? 우하향했어요? 우하향했죠. 그래서 안에가 지대였고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 나가면 나갈수록 안쪽은 지대가 높고 소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까? 한정돼 있죠. 그 예산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만약에 갑돌이가 슈퍼를 가서 3,000원 주고 빵과 우유를 사려고 하면 한쪽을 늘리면 한쪽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빵이라고 하고 우유라고 한다면, 자, 빵을 많이 먹으면 우유를 줄일 수밖에 없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거. 빵을 조금 먹으면 우유를 많이 먹죠. 그런가요? 그럼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비싸죠. 그러면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안쪽은 그냥이다 자본을 늘린다. 나갈수록 땅값이 싸지죠. 그럼 토지를 많이 사용하고 자본을 적게 사용하거든요. 그럼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토지를 늘립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안쪽일수록 그냥이에요. 집약적으로 이용해요. 그러면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죠. 그럼 저층화 돼요? 고층화 돼요? 고층화 되고, 나갈수록 집약적이죠. 조방적이죠. 그러면 저층화 된다는 거죠. 토지를 많이 늘리고 자본을 줄인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가 분수 있는 방법은 분모에 대한 분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합 비율 또는 대체 비율, 대체성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안쪽일수록 집약적이고 나갈수록 조방적이면 안쪽은 그냥입니까?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립니까? 그 대체성이 커지는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나갈수록 대체성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고, 안쪽은 3차가 금융업이 있고 1차가 농업이 있죠. 그래서 갑니다. 읽어볼게요. 자, 생산조소의 대체성과 지대,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일정량을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토지의 자본의 대체성 우상향, 우하향. 그럼 2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에 갈수록 낮아요, 높아요? 외곽에 갈수록 낮아지겠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본의 대체성이 작아요, 커요? 그럼 도심지일수록 대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을 크게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생산조소의 대체성은 생산조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서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금융업은 토지의 자본의 대체성을 크게 하니까 도심 지역에 있어서 고충화되는 거죠. 3차 산업이 안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가요? 목장업은 그냥요 외곽에 있어요. 왜 그렇죠? 목장업은 그냥입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율이 낮습니까? 낮으니까 조방적이니까 나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